아버지, 저 진짜 요즘 땡전 한 푼 없어서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슴 뻥 뚫리는 실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온 조용히 읽히는 삶입니다. 지독한 가뭄에도 살을 애듯 추운 겨울에도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길 바라며 평생 흙을 파서 뒷바라지한 죄밖에 없는 저에게 하나뿐인 아들이 눈물로 호소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 한 걸음 걷는 것도 비명이 터져 나오지만 자식의 가난이 내 몸의 통증보다 더 아파서 저는 제 수술비로 모아둔 마지막 비상금 500만 원까지 신문지에 싸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있을까요? 수술비가 없어서 절뚝거리는 저를 뒤로하고 그 돈을 받아 챙겨간 아들놈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백수사돈이 기다리고 있는 고급 일식집이었죠. 시아버지는 눈치도 못 채요. 아빠, 이번 달 용돈 200 입금했으니까 골프채 새로 사.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웃음소리와 제 피 같은 돈으로 양주잔을 기울이며 저를 돈 나오는 기계라고 비웃는 사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난도질 당했습니다. 친부에게는 수술비 300만 원이 아까워 땡전 한 푼 없다며 울상을 짓던 아들이 백수, 사돈에게는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상납하며 호의호식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내 놈들 소원대로 이 애비는 이제 진짜 땡전 한 푼 없는 거지가 되어주마. 배신감에 눈이 뒤집힌 저는 그날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던 수십억 대 땅을 모조리 처분하고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통쾌한 불효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등골 빼먹던 자식 내외와 뻔뻔한 사돈 일가를 단숨에 길거리로 나앉게 만든 노인네의 처절한 복수극. 그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시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역대급 사이다 결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모렴치한 인간들을 세상에 알리고 정의로운 복수극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가슴 뻥 뚫리는 실화 사연을 매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배신자들의 처참한 몰락을 확인하러 지금 바로 가보시죠. 충청도 어느 자락 끝도 없이 펼쳐진 논밭 사이로 점처럼 박힌 낡은 농가주택 하나가 박 노인의 평생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손은 이미 사람의 손이라기보다 오래된 고목나무 뿌리에 가까웠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툭 붉어져 나와 제멋대로 휘어졌고 손등은 뙤약볕에 그을려 가죽처럼 단단하고 거칠었죠. 그 손으로 박 노인은 자그마치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흙을 파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며 오직 외아들 진수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던 날 박 노인은 마을 잔치를 벌이며 동네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흙먼지 속에서 살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인생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노동은 결국 박 노인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양쪽 무릎 연골은 이미 다 닳아 없어져서 걸을 때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끔찍한 통증이 뇌를 찔렀습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끙끙 앓으면서도 그는 아들에게 전화 한 통 걸어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순간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믿었던 고지식한 사랑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조차 가기 힘든 지경에 이르자 박 노인은 큰 결심을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나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요즘 다리가 좀 안 좋아서
수술을 좀 해야 할 것 같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잔뜩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주기만 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꺼낸 부탁이었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 진수 씨의 반응은 박 노인의 예상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걱정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깊은 한숨부터 내쉬며 방어 기제를 작동시켰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왜 하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비극의 주인공처럼 변했습니다. 진수 씨는 대기업에 다닌다는 핑계로 평소 박 노인에게 경제적 여유를 과시해왔지만 정작 돈이 필요하다는 소리엔 회사가 부도 위기라느니 임금이 체불되어 카드값도 못 내고 있다느니 하는 핑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는 며느리 혜리 씨가 일부러 들리라는 듯이 그릇을 쾅쾅거리며 세상에 우리의 학원비도 못 내서 오늘 학원에서 전화 왔단 말이야. 누구는 돈이 남아도는 줄 아나? 라며 날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박 노인은 전화기를 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자식의 고난이 더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내가 눈치도 없이 애들 힘든데 헛소리를 했구나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박 노인에게는 마지막 보루처럼 남겨둔 낡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혹시라도 아들이 나중에 사업이라도 한다고 하면 미천으로 보태주려 했던 평생의 피땀이 서린 5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이 돈은 박 노인이 병원비로 쓰려고 마음먹었던 최후의 자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거짓 눈물에 속아 넘어간 노인은 결국 그 금고를 열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소식을 듣고 시골집으로 내려온 아들 내외의 얼굴에는 가난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비싼 아웃도어 점퍼를 입고 있었고 며느리의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팔찌가 채워져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는 일부러 구멍난 양말을 보여주며 아버지, 저 진짜 요즘 점심값도 아까워서 컵라면으로 때워요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아버님, 저희 아파트 관리비도 밀려서 곧 전기 끊긴대요라며 눈가에 침을 묻혀가며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박 노인은 그런 자식들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서둘러 신문지에 싼 돈뭉치를 꺼내왔습니다. 이거 내가 나중에 쓰려고 좀 모아둔 건데 너희들 급한 불부터 꺼라. 내 다리야 뭐 나중에 수술해도 된다. 노인은 뼈마디가 툭 붉어진 손으로 신문지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 진수 씨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아까까지 슬픈 척하던 눈동자에는 탐욕스러운 광기가 서렸고 그는 아버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뭉치를 낚아채 가방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며느리 혜리 씨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참지 못해 고개를 돌리며 헛기침을 했죠. 그들은 돈을 챙기자마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박 노인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대문 밖까지 나와 차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수야, 운전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어라. 노인의 간절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 진수 씨는 가방 속의 돈을 확인하며 며느리와 함께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봤지? 이 영감탱이 아직 숨겨둔 돈이 더 있다니까. 500이 뭐야, 5천은 더 있을걸? 며느리도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덕분에 우리 아빠 이번 달 용돈은 걱정 없겠네. 그나저나 아버님이 준 반찬은 냄새나니까 그냥 휴게소에 버려요.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박 노인이 정성껏 기른 채소들이 담긴 보따리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다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안도감이 노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보일러 기름값이 아까워 냉골 같은 방에서 낡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말이죠.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내준 그 500만 원이 아들의 말처럼 카드값을 갚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각 인류 호텔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즉 사돈의 유흥비로 탕진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들은 자신의 친부에게는 땡전 한 푼 없다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백수인 사돈에게는 매달 200만 원씩 갖다 바치는 기막힌 효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노인의 무지한 부성애는 그렇게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배신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비상금까지 쥐어보낸 뒤 박 노인의 생활은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수술을 포기한 무릎은 비가 오려는지 평소보다 더 쿡쿡 쑤셔왔고 노인은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통증을 견뎌냈죠. 하지만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노인은 문득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수가 회사가 어렵다는데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노인은 며칠 전 아들에게 보냈던 밑반찬을 며느리가 싫어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텃밭에서 갓 딴 싱싱한 채소와 애지중지 키운 씨암탉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자식 입에 들어갈 고기를 생각하니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박 노인은 아들에게 미리 연락하면 부담을 줄까봐 일부러 예고도 없이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터미널에서 아들 아파트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절뚝거리며 걷는 노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무거운 보따리는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 고기를 먹고 기운을 차릴 모습을 상상하니 노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아들의 아파트 복도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박 노인은 초인종을 누르려다 문득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들 때문이었죠. 평소라면 아버님하며 살갑게 굴었을 며느리 혜리 씨의 목소리가 유난히 높고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빠, 이번에 진수 씨가 준 용돈으로 새로 산 골프채 마음에 들어? 뒤이어 들려오는 것은 박 노인의 사돈, 즉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말해 뭐하냐? 역시 우리 사위가 최고지. 내 딸이 시집을 잘 가서 내가 노년에 호강을 하는구나. 이번 달에도 200만 원. 딱딱 입금해주는 사위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사돈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박 노인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들은 200만 원이라는 단어가 환청이 아닐까 싶어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바짝 들이댔습니다. 가슴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고 손에 든 닭 보따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박 노인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대화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진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장인어른, 이번 달에는 특별히 보너스 좀 더 넣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은근히 챙겨둔 쌈짓돈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뺏어오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웅담을 늘어놓듯 의기양양한 어조였죠. 사돈은 껄껄 웃으며 사위의 등을 두드리는지 퍽퍽 소리가 났습니다. 자네 정말 대단해. 그 영감탱이는 평생 흙만 파서 돈 쓸 줄도 모를 텐데 우리가 대신 써주는 게 애국하는 길이지. 안 그래?
며느리 혜리 씨도 까르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빠. 시아버지는 워낙 짠돌이라 그런 비싼 음식 드시면 체해요. 우리가 대신 일식 코스 요리 먹어드리는 거니까 고마워해야죠. 그들의 대화 속에서 박노인은 존경받아야 할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든 짜내면 돈이 나오는 기계이자 비웃음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박노인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회사가 망해간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던 아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술비가 없어 절뚝거리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챙겨간 그 500만 원이 지금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호화로운 술판과 사돈의 골프채로 변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끼며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이 자식의 입을 통해 영감탱이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노인은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아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아비를 기만하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손은 문고리를 잡지 못한 채 허공에서 파르르 떨리기만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화를 낸들 저들이 미안해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웃으며 내쫓을 것 같은 공포가 노인을 엄습했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박 노인의 그림자가 처량하게 일렁였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이제 고급 양주를 따는 소리와 함께 건배를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노인은 들고 왔던 닭 보따리를 현관문 앞에 내려놓으려다 다시 거두어들였습니다. 이 귀한 고기를 저런 짐승 같은 놈들에게 먹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뒤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의 통증보다 가슴의 통증이 수천 배는 더 강렬하게 몰려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흙 묻은 신발, 그리고 배신감으로 얼룩진 노인의 얼굴은 마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온 박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시골보다 훨씬 밝았지만 노인의 눈에는 온통 핏빛으로만 보였습니다. 박 노인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의 웃음소리와 사돈의 비아냥거림이 환청처럼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가 무엇을 위해 그 고생을 하며 돈을 모았나? 노인은 자신의 지난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땡전 한 푼 없다고 믿게 하려 온갖 연기를 다했지만 정작 자신은 처가 식구들을 위해 왕처럼 돈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준 수술비를 가지고 말입니다. 박 노인은 주머니 속에 든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번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노인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휴대폰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따리를 단단히 고쳐 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까의 나약함은 사라지고 오직 냉혹한 진실을 확인한 자의 단호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내 놈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더 이상 너희의 아비가 아니다. 노인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탐내던 시골의 땅, 그 땅이 자식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이제 온전히 박 노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땡전 한 푼 없는 아버지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노라고요. 버스는 어둠을 뚫고 시골로 향했고 박 노인의 눈빛은 복수를 다짐하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평생을 헌신했던 인자한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대신 자식의 배신에 칼을 가는 상처 입은 노인이 남았을 뿐입니다. 서울 아들 집에서 돌아온 박 노인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보일러조차 돌리지 않아 한기가 뼈를 찌르는 듯 했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이 노인을 버티게 했지요. 아들이 건네준 비수 같은 말들은 환청이 되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영감탱이 쌈짓돈, 돈 나오는 화수분이라는 모욕적인 단어들이 노인의 평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단순히 울분에 차서 이를 그르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가뭄과 홍수를 견뎌온 인내심이 이제는 복수를 위한 치밀함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죠. 노인은 가장 먼저 아들이 그동안 자신에게서 가져간 돈들의 행방을 정확히 파악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확실한 증거만이 저 영악한 자식 내외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박 노인은 며칠 뒤 다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를 가슴 깊숙이 숨기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어수룩한 아버지의 가면을 썼습니다. 아들 진수 씨는 아버지가 갑자기 다시 나타나자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박 노인의 손에 들린 두툼한 봉투를 보고는 금세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돌변했습니다. 아버지,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 했는데 웬일이세요? 진수 씨의 목소리엔 가식적인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박 노인은 짐짓 힘없는 목소리로 내가 지난번에 준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농협 출자금 조금 뺀 걸 가져왔다며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며느리 혜리 씨는 신이 나서 박 노인을 상전 대접하듯 안방으로 모셨고 노인은 그 틈을 타 아들이 화장실에 가거나 며느리가 간식을 준비하는 찰나의 순간들을 노렸습니다. 노인의 목표는 아들의 휴대폰과 서재에 있는 통장들이었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까막눈에 가까운 노인네라고 무시했던 진수 씨는 휴대폰을 거실 탁자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자주 사용하는 패턴은 예전에 얼핏 봐두었던 것이었죠. 잠금이 풀리자마자 박 노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아들의 메신저 단체방에는 사돈과 며느리 그리고 아들이 모여 박 노인을 어떻게 하면 더 뜯어먹을 수 있을지 모의한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에 아버님이 땅 팔게 유도해봐. 그 노인네. 죽기 전엔 땅 안 내놓을걸? 그냥 우리가 담보대출 받는 방향으로 몰고 가자는 대화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박 노인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필사적으로 정신을 집중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대화창들을 하나하나 사진 찍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은행 앱 이체 내역을 확인하자 박 노인이 피땀 흘려 보내준 사업, 자금과 생활비가 매달 정확한 날짜에 장인어른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백수 사돈에게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달에는 박 노인에게 병원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한 바로 그날 사돈과 함께 고급 골프장에 가서 수백만 원을 결제한 기록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심지어 아들은 사돈의 도박빚을 갚아주기 위해 박 노인 몰래 시골 땅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며 대출 한도를 조회한 흔적까지 남겨두었습니다. 박 노인은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모든 증거를 자신의 기기에 담았습니다.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노인이 확인한 것은 자식의 가난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조직적인 기만과 착취의 역사였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욕실에서 나오자 박 노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진수야, 내가 다리가 아파서 이제 좀 가봐야겠다. 이 돈으로 애들 맛있는 거 사주거라. 아들은 돈 봉투를 챙기며 아버지, 다음번엔 시골 땅 증여 서류 좀 챙겨오세요. 제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라며 끝까지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박 노인은 그 가식적인 배웅을 뒤로하고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노인의 눈빛은 예전의 온화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서늘한 얼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증은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돈 나오는 기계로 여겼다면 이제 박 노인은 그 기계가 고장났을 때 어떤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보여줄 준비가 끝난 셈이었죠. 시골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박 노인은 찍어온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노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인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혹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식에게 준 재산을 다시 찾는 법이 있다고 했던가? 법무사는 깜짝 놀라며 상세한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수첩을 꺼내 법무사가 말하는 단어들을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부양조건부 증여 해제, 불효소송, 부당이득 반환. 노인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들이었지만 그것들은 이제 아들 내외를 처단할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 노인은 마당 한구석에 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들이 어릴 적 탔던 자전거와 공부하던 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죠. 박 노인은 잠시 추억에 젖는 듯 했으나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창고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토지 문서와 통장들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눈독 들이던 개발 예정지의 땅들은 이제 아들의 손에 단 한 평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박 노인은 어둠 속에서 홀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장이 아니라 배신자들을 향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처분 계획서였습니다. 노인의 등 뒤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복수의 화신처럼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 노인은 아들의 휴대폰에서 본 사돈의 번호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피 같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자신을 비웃던 그 백수 사돈 역시 이번 복수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었죠. 땡전 한 푼 없다던 아들아, 내 말이 씨가 되게 해주마. 박 노인은 나직하게 읊조리며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평생 지켜온 이 땅들을 하나씩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담보로 잡으려던 그 땅들이 모조리 현금으로 변해 박 노인의 손을 떠나는 순간 아들의 화려한 이중생활도 끝이 날 것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처음으로 다리의 통증을 잊은 채 깊고 차가운 잠에 들었습니다. 박 노인은 아들의 모든 기만 행위를 목격하고도 가슴속에 숫덩이 같은 응어리를 품은 채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혹시라도 아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지요. 노인은 아들 진수 씨를 다시 시골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마당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옥수수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노인은 다리가 불편한 와중에도 아들에게 먹일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는 잿더미와 같았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아들 내외의 외제차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아들 진수 씨와 며느리 혜리 씨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그리운 고향이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숙제를 마치고 돈 뭉치를 받아가야 할 작업장일 뿐이었으니까요. 식탁에 마주 앉은 박 노인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의 얼굴에서 자신이 알던 순박한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탐욕에 찌든 중년 남자의 비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박 노인은 짐짓 무거운 입술을 떼며 물었습니다. 진수야, 내가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수술비 3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나중에 땅 팔면 몇 배로 쳐서 갚아주마. 이것은 박 노인이 던진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이미 아들의 통장에 수천만 원의 잔고가 있고 사돈에게 매달 200만 원씩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던진 유도 질문이었죠. 그러나 아들 진수 씨는 숟가락을 탁 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또 그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사정이 최악이라니까요. 지금 애 학원비도 못 내서 애 엄마가 매일 울어요. 300만 원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무시가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며느리 혜리 씨는 한술 더 떠서 노골적으로 박 노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저희 등골을 빼드실 거예요? 수술이야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보다 저기 뒷산 밑에 있는 땅 말이에요. 그거 지금 안 팔면 세금 폭탄 맞는다면서요? 차라리 저희 명의로 미리 넘겨주세요. 저희가 관리하면서 아버님 용돈 조금씩 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은 위로를 가장한 갈취였습니다. 박 노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친부에게는 300만 원의 수술비도 아까워하며 화를 내는 자식이 백수, 사돈에게는 매달 그보다 큰 돈을 갖다 바치며 골프를 치게 해준다는 사실이 다시금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떨구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느냐? 사돈댁에 도와주는 돈 조금만 아껴도 내 수술비는 될 텐데. 박 노인의 입에서 사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아들 진수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장인어른 얘기를 왜 하세요? 장인어른은 품위 유지가 필요한 분이고 아버지는 시골에서 돈 쓸 일도 없으시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저 내려오지도 않을 겁니다. 아들은 감히 아버지를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 혜리 씨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실망이에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아버님처럼 고집불통 아니세요. 돈 좀 있다고 자식들 기죽이는 것도 정도껏 하셔야죠. 그 땅 어차피 죽으면 저희 거잖아요. 왜 그렇게 움켜쥐고 계세요? 자식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화살이 되어 박 노인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죽으면 우리 거라는 말에 노인은 비로소 자신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빨리 죽어줘야 할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박 노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내외를 향해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내가 욕심이 과했어. 너희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아들과 며느리는 박 노인이 포기한 줄 알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버님, 땅 서류는 언제쯤 주실 거예요? 며느리의 독촉에 박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조만간 정리해서 연락하마. 오늘은 그만 가보거라. 나도 좀 쉬어야겠다.
아들 내외는 돈을 받아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운 듯 투덜거리며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마당을 빠져나가는 외제차의 뒷모습을 보며 박 노인은 손에 쥐고 있던 옥수수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는 마지막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적막한 집안에서 박 노인은 홀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책상 깊숙이 숨겨두었던 인감 도장과 토지 대장들을 꺼냈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서슬 퍼런 결기만이 가득했죠. 그는 곧장 마을에서 가장 큰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이 땅들 전부 내놓으려네. 금매로 팔아도 상관없으니 일주일 안에 잔금 치를 수 있는 사람으로 알아봐 주게. 중개소 사장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박 영감님, 이거 아드님 물려주신다던 그 금싸라기 땅 아닙니까? 지금 팔면 손해가 막심해요. 박 노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네. 내 인생 마지막으로 쓰는 돈인데 단 한 평도 그놈들 손에 들어가게 할 순 없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부동산을 나온 박 노인은 이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아들의 만행이 담긴 증거 사진들과 녹취 자료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 양반, 이놈들에게 준 돈들을 다 돌려받고 싶소. 그리고 이 땅 판 돈은 사회에 기부하거나 내가 다 써버릴 거요. 자식놈들이 내 근처에도 못 오게 법으로 좀 막아주시오. 변호사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어르신. 효도 계약서가 없더라도 부양 의무 위반과 기망행위가 명확해서 증여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돈에게 흘러간 돈은 부당이득으로 묶어볼 수 있겠네요. 박 노인은 그제야 막혔던 가슴이 조금 뚫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박 노인은 달빛 아래 홀로 마당을 걸었습니다. 평생을 일군 땅들이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간다는 생각에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복수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부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땡전 한 푼 없다던 아들아, 이제 내 소원대로 이 아비는 정말 거지가 될 거다. 하지만 그 거지는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무서운 거지가 될 것이야. 박 노인은 허공에 대고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일주일 뒤 잔금이 치러지고 등기가 이전되는 날 아들 진수 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박 노인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비싼 술 한 병을 따서 정자에 앉았습니다. 술잔에 비친 달이 유난히 차갑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의 문을 열고 나오는 박 노인의 걸음걸이는 이전과 달리 단호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등에 핏줄이 돋을 정도로 힘을 준 노인은 평생을 자식이라는 족쇄에 묶여 살았던 지난 세월을 이 땅들과 함께 묻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탐내던 그 땅들은 시골에서도 손꼽히는 노른자위 땅이었습니다. 인근의 신도시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서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었고 가만히만 있어도 수십억의 수익이 보장된 금싸라기 땅이었지요. 아들 진수 씨와 며느리 혜리 씨가 그동안 온갖 가머니설로 노인을 속이려 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땅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그들이 가질 미래의 불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중개소 사장에게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시세보다 20% 싸게 내놓게. 단 일주일 안에 모든 잔금을 현찰로 치를 수 있는 매수자여야 하네.
돈이 급해서 그러는 거니 비밀을 꼭 지켜주게. 소문은 무섭게 퍼졌습니다. 평생 땅을 자식처럼 아끼던 박 노인이 금매로 전 재산을 내놓았다는 소식에 전국의 큰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나온 노른자위 땅을 놓칠 리가 없었죠. 불과 사흘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고 박 노인은 변호사의 입회하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평생의 땀과 눈물이 서린 땅들이 타인의 명의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지만 박 노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홀가분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 위로 찍히는 붉은 인감도장의 자국이 배신자들의 심장에 박히는 낙인처럼 느껴져 통쾌하기까지 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이 박 노인의 개인 계좌로 차곡차곡 입금되었습니다. 아들은 꿈에도 모를 수십억 원의 거액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아들 진수 씨는 장인어른과 며느리 혜리 씨와 함께 거창한 계획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 노인이 결국 땅 서류를 넘겨줄 것이라 확신하며 이미 그 땅을 담보로 사채와 대출을 끌었을 궁리를 마친 상태였죠. 백수 사돈은 벌써부터 사위에게 이번에 땅만 넘어오면 내 사업 자금으로 5억만 먼저 빼주게. 자네 장인 대접 제대로 해줄 테니 말이야라며 으스댔습니다. 며느리 혜리 씨도 여보, 우리 이제 이 좁은 아파트 팔고 강남으로 이사 가자. 시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우리가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야라며 허영심에 가득 찬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에게 박 노인의 땅은 이미 자신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온 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단꿈은 일주일 뒤 아들 진수 씨가 땅의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에 전화를 걸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네, 그 땅이 팔렸다고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주인이 누군데 팔아요? 진수 씨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수학이 넘어 부동산 사장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노인님이 직접 오셔서 금매로 다 정리하셨습니다. 잔금까지 다 치러졌고 이미 등기 이전 절차 들어갔어요. 아드님도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진수 씨는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던 며느리 혜리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휴대폰을 뺏어들었습니다. 사장님,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노망이 나셨나 본데 그거 무효예요. 계약 취소하세요. 그러나 이미 법적으로 완결된 거래를 뒤집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시골 박 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속 14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아들 진수 씨는 운전대를 때리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내 땅을 감히 누구 마음대로 팔아. 죽으려면 혼자 죽지. 내 앞길을 막아? 아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부친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사라진 재산에 대한 분노뿐이었습니다. 며느리 혜리 씨도 옆에서 이거 우리 친정아빠 사업 자금인데 이거 안 되면 우리 다 죽어. 영감이 노후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라며 악을 써댔습니다. 그들에게 박 노인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을 가로챈 강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대문과 그 위에 붙은 차가운 안내문이었습니다. 매매 완료. 무단 침입 시 법적 처벌함. 박 노인은 이미 집을 비우고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들 진수 씨는 대문을 발로 차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박성철 씨, 당장 문 열어. 내 돈 내놔. 내 땅 내놓으라고. 며느리도 담벼락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시아버지, 어디 숨었어? 사람 죽이고 싶어서 환장했어? 당장 기어나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그 추태를 구경하기 시작했지만 아들 내외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광기 어린 발악을 이어갔습니다. 그 시각 박 노인은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깨끗하고 조용한 요양병원의 1인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위해 입원한 그는 창밖의 노을을 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부양 의무 위반에 따른 증여 재산 반환 소송 통지서였습니다. 노인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듯 조용히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땡전 한 푼 없는 노인네로 만들려 했던 것처럼 이제 노인이 아들을 진짜 땡전 한 푼 없는 거지로 만들어줄 차례였습니다. 박 노인은 간호사가 가져다 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대가가 배신이라면 그 배신의 끝은 처절한 몰락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노인은 자신의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아들의 수십 통 넘는 부재중 전화 기록이 화면에서 사라지자 노인의 방 안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깊은 정적과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이제 아들 진수 씨는 자신이 짊어진 수많은 빚과 사돈의 기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창밖으로 지는 해를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내 소원대로 이 아비는 이제 시골 땅 한 평 없는 거지가 됐다. 기쁘지 않으냐? 박 노인이 시골 땅을 정경 매각하고 자취를 감춘 지 불과 사흘 만에 아들 진수 씨의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평소 인자한 척 허세를 부리던 백수 사돈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며느리 혜리 씨는 눈이 퉁퉁 부은 채 벽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수십억 대의 땅이라는 튼튼한 동아줄이 박 노인의 섯을 퍼런 칼날에 단번에 잘려나갔기 때문이죠. 특히 사돈의 절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사위 진수 씨가 땅을 물려받을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미 지인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려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이복의 진수 서방,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 아버지가 노망이 나도 유분수지. 어떻게 자식한테 상의도 없이 땅을 홀랑 팔아치워. 사돈은 사위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수 씨는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박 노인의 땅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끌어다 쓴 단기 대출금 3억 원의 이자, 날짜가 내일이라는 사실에 사지가 떨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넘겨줄 것이라는 며느리의 확언만 믿고 저지른 일이었는데 이제는 담보 자체가 사라져버렸으니 사채업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장인어른, 지금 그게 문제예요? 내일 모레면 우리 집 현관에 빨간 딱지가 붙게 생겼다고요. 아들의 비명 섞인 항변에 사돈은 오히려 버럭 화를 냈습니다. 자네가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버님 비위 하나 못 맞춰서 그 큰 재산을 날려먹어? 내 딸 인생 책임져. 사돈은 이제 사위를 보물처럼 대하던 태도를 버리고 모든 책임을 진수 씨에게 전가하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거실 한편에 던져져 있던 진수 씨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부양 의무 위반에 따른 증여 반환,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 통지서였습니다. 박 노인의 변호사가 신속하게 움직여 그동안 아들이 사업, 자금 명목으로 가져갔던 돈들과 사돈에게 흘러들어간 생활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진수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고소했어요. 장인어른한테 준 돈까지 다 내놓으래요. 진수 씨의 절규에 며느리 혜리 씨가 달려와 휴대폰을 뺏어들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해리 씨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감이 진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지 자식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법대로 하겠다고. 며느리의 가식적인 눈물은 어느새 증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소송 소식을 접한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현관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고, 사돈에게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아파트 복도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기꾼 놈들아, 땅 나온다고 속여서 내 돈 뜯어가더니 이제 와서 배째라는 거냐? 문 밖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고함 소리에 세 사람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거실 중앙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평소 박 노인을 돈 나오는 기계로 취급하며 비웃던 그들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생존의 공포에 질린 짐승들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사돈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슬금슬금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며느리 해리 씨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어디가? 아빠가 쓴 돈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혼자 살겠다고. 부녀간의 싸움은 볼썽사나운 육탄전으로 번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버지의 뺨을 때리며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악을 썼고, 사돈은 딸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키워준 공도 모르는 년이라며 마주 싸웠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진수 씨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 박 노인의 얼굴이 비로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낡은 구두를 신고 무릎을 절뚝거리며 자신에게 돈뭉치를 내밀던 아버지의 그 슬픈 눈망울이 이제야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저 백수 사돈에게 돈을 바치고 아버지를 비웃던 그 모든 순간을. 진수 씨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 씨의 아파트 현관에는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가구마다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해리 씨가 명품 가방만이라도 챙기려다 제지당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발작을 일으켰고, 사돈은 이미 새벽에 짐을 싸서 어디론가 도망친 뒤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복도에 모여 이 광경을 지켜보며 쑥덕거렸습니다. 쯧쯧, 저 집 사위가 시아버지를 그렇게 구박하더니 결국 천벌을 받네. 주민들의 비아냥거림은 진수 씨의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대기업 대리라는 직함도, 강남 이사의 꿈도, 사돈과의 가짜 의리도 모두 거품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빛과 파멸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박 노인은 요양병원 옥상 정원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가압류가 성공적으로 집행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노인은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보낸 수백 통의 사죄 문자를 보지도 않고 삭제해버렸습니다. 진수야, 내가 그랬지? 땡전 한 푼 없다고. 이제 내 말이 현실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냐. 아비의 말을 우습게 여긴 대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란다. 박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진수를 등에 업고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망설임 없이 사진을 반으로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찢어진 사진 조각이 빌딩 숲 사이로 흩어지듯 박 노인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를 줄 아는 자유로운 노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진수 씨 가족은 이제 월세방조차 구하지 못해 찜질방을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고, 사돈은 도박빚 독촉에 쫓겨
시골 비닐하우스에 숨어 지내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식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 잔인한 연극은 이제 박 노인의 완벽한 승리와 배신자들의 처절한 몰락으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내리쬐던 오후, 박 노인이 머물고 있는 고급 실버타운의 정문 앞은 일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행색이 말도 못하게 초라해진 아들. 진수 씨와 며느리 혜리 씨가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번듯한 외제차를 타고 기세를 올리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가지에는 떼자국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찜질방을 전전하다 보니 그들의 눈에는 도끼와 비굴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인 박 노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기 위해 노인이 입원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까지 끈질기게 추적해온 것입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수 씨의 절규는 평화롭던 실버타운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 놓았습니다. 박 노인은 창밖으로 그 광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식이 바닥에서 구르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져 버선발로 뛰어나갔겠지만 지금의 박 노인은 그저 남의 집 불구경하듯 차분했습니다. 노인은 비서 역할을 해주는 실버타운 직원을 통해 그들을 정원의 한적한 정자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박 노인이 나타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혜리 씨는 박 노인의 구두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여우 같은 짓에 눈이 멀어 아버님을 몰라봤어요. 우리 애가 길거리에서 굶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진수 씨도 옆에서 자신의 뺨을 수차례 내리치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저 백수 사돈놈한테 속은 거예요. 그 인간이 저를 부추겨서 아버지 돈을 뺏으려 했던 거라고요. 박 노인은 그들의 처절한 고백을 들으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그동안 사돈에게 보냈던 입금 내역서와 아들 내외가 단체 대화방에서 박 노인을 영감탱이라 부르며 비하했던 대화 내용들을 출력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이 시켰다고? 진수야, 이 대화창에 우리 아버지는 흙밖에 몰라서 돈 쓸 줄 모른다고 적은 건 내 손가락이 아니었더냐? 박 노인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아들의 통곡이 딱 멈췄습니다. 며느리 혜리 씨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철저하게 비밀로 했던 추악한 뒷담화가 박 노인의 손에 들려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노인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들의 만행을 조목조목 읊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수술비 300만 원이 없어 빌빌댈 때 너희는 사돈 골프채 사주느라 500만 원을 긁었더구나. 내가 냉골 방에서 떨며 지낼 때 너희는 사돈이랑 일식 코스 요리를 먹으며 나를 비웃었어. 자식이라는 놈이 아비의 피땀 어린 땅을 사채 담보로 넘기려 모의한 내용을 보고도 내가 너를 용서할 것 같으냐? 박 노인의 눈에는 서슬퍼런 분노와 함께 깊은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 진수 씨는 변명할 거리를 찾지 못해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며느리 혜리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핏줄이잖아요.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계실 거예요? 그 땅판 돈 조금만 나눠주시면 다시는 안 나타날게요. 돈 조금만 나눠달라는 며느리의 말에 박 노인은 결국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핏줄?
너희에게 핏줄은 그저 빨아먹기 좋은 빨대에 불과했지. 이 땅 판 돈? 그건 이미 내 손을 떠났다. 박 노인의 말에 아들 내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떠나다니요? 그 수십억이 어디로 갔는데요? 아들의 다급한 질문에 노인은 서류 가방에서 기부 증서를 꺼냈습니다. 전부 장학재단과 노인복지회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이미 1차 분금은 입금되었고 나머지도 내 사후가 아닌 지금 당장 집행하기로 했지. 내 노후를 위한 실버타운 비용만 빼고 말이다. 진수 씨와 해리 씨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기다려온 그 막대한 재산이 단 한 푼도 자신들의 손에 들어오지 않고 사회로 환원되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실성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수야, 내가 그랬지? 땡전 한 푼 없다고. 이제 정말 내 말이 씨가 되었다. 너희는 이제부터 평생을 가난과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살게 될 거야. 내가 겪었던 그 외로움과 고통을 너희는 죽을 때까지 이자로 갚으며 살 거라. 노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뒤돌아섰습니다. 아들 진수 씨는 절규하며 노인의 점퍼 끝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즉각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아버지. 아들의 비명은 넓은 정원을 메아리 쳤지만 박 노인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 정문을 향해 끌려나가는 아들 내외의 뒷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탓을 하며 다시 길거리에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망했어. 내가 아버님 땅 빨리 뺐자며. 내가 우리 아빠한테 돈 보내라고 시켰잖아. 그들의 욕설 섞인 싸움 소리는 박 노인의 귀에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정자 테이블에 놓인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 수십 년간 맺혀있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비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했던 자식들에게 노인은 무소유의 공포라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박 노인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안락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배신이라는 상처를 복수로 치유한 노인의 얼굴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는 오롯이 자신만의 삶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겪게 될 지옥 같은 미래는 그들의 업보일 뿐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눈을 감으며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노인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쓸쓸하면서도 가장 우아한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심팔 제목 지독한 인연의 마침표, 시골집 마당에 눈이 소복이 쌓이던 겨울을 지나 다시금 대지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박 노인은 이제 낡은 시골집이 아닌 남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쾌적하고 조용한 실버타운의 개인 테라스에 앉아 아침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른 새벽부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논밭으로 나갔겠지만 이제 박 노인의 아침은 정갈하게 차려진 식단과 향긋한 차 한 잔으로 시작됩니다. 무릎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노인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굽히고 살았던 허리는 이제 꼿꼿하게 펴졌고 거칠었던 손등도 제법 매끄러워졌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깊게 패였던 수심의 주름들은 어느새 평온함과 여유의 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노인에게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 진수 씨와 그 일가족의 소식을 전하는 전화였죠.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아들 진수 씨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눌려다니던 대기업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채업자들의 빗발치는 추심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며느리 혜리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아들과 갈라섰지만 그녀 역시 친정 아버지인 사돈이 도박빚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식당 주방 일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때 박 노인의 피땀 어린 재산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꿈꾸던 그들은 이제 서로를 원수처럼 증오하며 뿔뿔이 흩어져 가장 낮은 곳에서 비참한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자식의 몰락에 밤잠을 설쳤겠지만 지금의 박 노인에게 그들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변호사 양반, 고생 많았소. 이제 그들에 관한 소식은 더 이상 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인생에서 그 이름들은 이미 지워진 지 오래니까요. 노인은 단호하면서도 담담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 주소록을 열어 오랫동안 남아있던 아들의 번호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고 목숨보다 소중했던 번호였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무의미한 숫자 조합일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락처가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한 조각까지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 노인은 실버타운 내에 있는 작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요즘 그곳에서 젊은 시절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서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얀 화선지 위에 검은 먹을 묻힌 붓을 천천히 놀리는 노인의 손끝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오늘 써내려간 글귀는 만사형통도 부귀영화도 아닌 자유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쓰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지금이 노인에게는 생애 가장 찬란한 전성기였습니다. 박 노인은 자신이 기부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했다는 한 학생의 감사 편지를 읽으며 자식에게 배신당해 얻은 돈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실버타운의 저녁 식사 시간, 박 노인은 함께 지내는 노인들과 어울려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었지만 박 노인처럼 자식과의 인연을 끊고 자신만의 삶을 선택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굳이 묻지 않았고 대신 오늘 먹은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지, 내일 갈 온천 여행이 얼마나 기대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 형, 내일 낚시하러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동료의 물음에 박 노인은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내일은 내가 월척을 낚아서 매운탕 한 그릇 제대로 대접하리다. 노인의 웃음소리에는 그 어떤 그늘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온 박 노인은 테라스 창문을 열고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수평선 위로 어선들의 불빛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문득 아들이 땡전 한 푼 없다며 눈물을 흘리던 그 가식적인 얼굴이 떠올랐지만 노인은 이제 화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배신 덕분에 자신이 이토록 평화로운 노후를 선물 받았다는 생각에 묘한 실소마저 터져 나왔습니다. 만약 그때 아들의 거짓말에 속아 땅을 넘겨줬더라면 지금쯤 노인은 차가운 단칸방에서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찬밥을 먹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 고맙다 진수야. 덕분에 내가 진짜 사람답게 살다가 갈 수 있게 됐구나. 노인은 허공에 대고 조용히 음조렸습니다. 박 노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머리맡에 놓인 일기장에 짧은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은 그날부터 시작이다. 그는 안경을 벗고 스탠드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노인의 눈은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 노인에게 내일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또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배신한 자식들은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겠지만 박 노인은 그들의 불행조차 자신의 평화를 방해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독했던 악연의 마침표가 찍히고 그 위로 새로운 인생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남해의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밤, 박 노인은 평생을 통틀어 가장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았지만 자신에게는 자유라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을 선물한 승자의 잠이었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은 이제 박 노인의 앞날에 오직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임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